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지혜 기자이고요. 채권 부위의 정신적 지주 하나증권의 김상만 사무님을 모셨습니다. 사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사실 굉장히 습하고 덥고 네. 그래서 불쾌지수가 높은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날씨가 더운 만큼 또 더위를 잊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요. 네. 회사채 시장도 지금 되게 뜨거워서 기대에 이제 부응하는 그 날씨에 맞는 그런 환경이었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대선 이슈도 굉장히 뜨겁고 시장의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채권 시장에서는 괜찮은 요소일까요? 예, 아직까지는 채권 시장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영향은 좀 제한적인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장기화될 경우에는 네. 그 위험 자산의 가격에 전반적인 조정이 오면 네. 그때 가서는 회사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직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영향이 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좀 금리가 좀 이렇게 좀 올라와 주면 네. 또 다른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까지 회사채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올해 상반기 회사 시장 아주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금리가 한 번 더 레벨 다운해서 금리가 내려가면서요. 회사 시장은 또 그거에 맞춰서 상반기보다 조금 더 강세로 가고 있고 전반적인 회사채 수요 예측대 경쟁률이라든가 결정 금리나 그런 걸 보면은 회사채 시장도 아주 순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엄청나게 주시장 같이 네. 파도가 이렇게 휩쓸어지고 배가 침몰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도 평온한 그런 상태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회사채 종목을 말씀을 해주실 건지 굉장히 궁금하고 네.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도 함께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드릴 회사채 수요측 관련 기업은 롯데건설이고요. 롯데건설. 건설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수요측이 지난주에 끝났어요. 롯데건설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건설 채권에 대한 그런 분위기나 동향, 최근 부동산 PF와 관련된 내용들을 업황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롯데건설을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건설채 이런 이슈뿐만 아니라 그 안에 롯데건설 재무구조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위야 물러가라 롯데건설. 네. 롯데건설은 이제 신용등급이 A+인데 등급 전망은 좀 부정적 꼬리표로 달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건설업황이 전반적으로 좀 전망이 좀 약간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망은 이제 부정적으로 달고 있는데 롯데건설의 이제 주요 대주주는 이제 회사는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어요. 1대 주주가 롯데케미칼 44%, 2대 주주가 호텔 롯데가 43%입니다. 롯데케미칼이 아빠, 호텔 롯데가 엄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19일 날 수요측이 됐는데 요번에 원래 이제 발행하는 금액은 1,500억입니다. 1년 반 만기가 1,200억, 2년 만기가 이제 300억 해서 수요 예측을 했는데 절반의 성공, 두 가지 측면인데 물량 측면에서 그렇고 내용 측면에서도 최근에 이제 건설채에 대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돼 있으니까 건설채 수요 예측하면은 대개 보면은 이제 완판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롯데건설도 일부 청약이 미달이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기관 수요가 들어와 준 것,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고 대신 이제 완전히 다 팔지는 못했으니까 그래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상보다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예상보다 있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발행이 됩니다. 금리 조건은 1년 반 만기가 5.6%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2년 만기가 5.8%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회사채 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상대적으로 금리는 좀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이 월 이표채입니다. 월 이표채. 약간 수요자들의 니즈를 방영한 그런 수요자들의 니즈를 어느 정도 노리고 월 지급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이기 때문에 약간 등급 전망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재무구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반적인 건설업 업황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전망 플러스 재무 실적에 대한 두 가지인데 자산의 증가가 그러니까 22년에 급격하게 자산 증가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만큼 매출이 따라주지를 못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총 자산 추이하고 그 밑에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지표상 수익성은 뭐 표면적으로 그게 나쁘지는 않은데 부채 비율 측면에서도 보면 22년을 기점으로 부채 비율이 100%에서 200%로 올라가긴 했는데 이 자체만 보면 또 아주 불량한 수준의 부채 비율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네. 거기까지만 하면은 이제 사실은 뭐 저희가 크게 이렇게 우려할 그런 거는 사안은 아닌데 비단 롯데건설뿐만 아니고 지금 건설사들이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PF 우발 채무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네. 이 우발 채무는 내 이제 대차 대조표상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부채이긴 하지만 내가 지급 보증을 섰기 때문에 언제라도 혹시 이게 지급 보증한 PF 사업장이 잘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내가 대지급을 해줘야 되는 부담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부동산 경기가 좀 안 풀릴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나중에 잠재적으로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모든 건설사를 진단하고 분석을 할 때 봐야 하는 키 포인트가 우발 채무에 대한 부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우발 채무 부담은 총 차입금, 재무 제표상의 명목 차입금보다 우발 채무 규모가 더 크잖아요. 네. 재무적인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통적인 네. 건설체의 특징일 네네. 수 있겠네요. 예, 그게. 예. PF 우발 채무가 4.3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PF 우발 채무가 성격이 두 가지입니다. ACP처럼 단기 우발 채무가 있고요. 로온미나 ABS처럼 장기라고 보시면 돼요. 기간에 따라서 네, 좀 그렇죠. 다르네요. 예, 만기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착공은 그나마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고는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위험이 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 미착공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좀 큰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삽을 뜬 거는 네, 괜찮다. 일단 삽을 뜬 예, 거니까 장기 우발 채무는 그나마 부담이 덜한데 요 위에 있는 ABCP나 ABSTB 전단체죠. 미착공 상태의 ABCP가 1조 4천억 착공한 거 포함해 한 1조 7천억 정도 되겠네요. 요 부분들이 단기 차입금이 단기니까 계속 만기가 짧게 돌아오고 계속 연장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을 건설사들이 이제 지고 있는 거죠. 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집중을 네,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PF 도대체 우발 채무가 뭐냐? 그러니까 이거 지급 보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동산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건데 그 대출에 대해서 시공사인 건설사들이 지급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예. 그죠? 내가 땅을 사는데 그 땅 매입 자금을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한 거에 대해서 건설사가 지급 보증을 쓴 그런 거고요. PF 우발 채무의 절대 규모, 양적인 측면을 말씀드릴 거고 질적인 측면을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착공은 비교적 괜찮은 건데 미착공 상태 비중이 훨씬 더 크죠. 그게 좀 부담이 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PF의 퀄리티를 평가를 할 때 분양률을 많이 봅니다. 착공이 된 상태에서는 분양이 잘 됐으면 쉽게 자금을 회수하고 이제 다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고 착공이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률은 75% 이상이 높으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양호한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사업지가 위치하고 있는 동네가 어디냐, 위치가 어디냐, 사실 그게 또 중요한 판별 지표거든요. 그래서 입지. 네, 입지죠. 아,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입지. 아, 네.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수도권이냐 아니면 비수도권이냐 그게 이제 중요한데 요거는 뭐 거의 반반이에요. 지금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 입지가 한 반 돼 있고 비수도권이 한 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PF 우발 채무에서 이제 도급, 보통 우발 채무의 도급 기준으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도급 4조 3천억 중에서 미착공, 착공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이게 이제 한신평 자료인데요. 나중에 한신평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미착공 된 거에서도 지역적으로 서울은 그 중에 몇 퍼센트, 인천, 경기 몇 퍼센트, 지방광역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전반적인 건설사 PF 우발 채무에 대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신평의 평가 등급을 받고 있는 18개 건설사의 PF 우발 채무 보증을 다 합산한 기준입니다. 작년 말 기준. 그래서 세운건설까지 포함했을 때 30조고요. 태영건설 3.1조를 빼면 한 27조 정도 됩니다. 사업 정형이 정비 사업은 이제 저희가 부담이 없는 거라고 그러셨죠. 그다음에 도급 사업 중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착공, 미착공이 있죠. 네. 착공이 된 것 중에서는 분양률이 이제 사업성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요. 네. 미착공 중에서는 주택이냐 비주택이냐 아까 앞장에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 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분양률 그게 중요하긴 하고 위치가 이제 입지가 중요한데 주택 비주택으로도 이걸 나눕니다. 주택 중에서는 이제 과연 입지가 어디냐에 따라 그렇고 맨 오른쪽에 리스크 수준이 이제 딱 평가가 돼 있잖아요. 낮고 보통 높음이 돼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착공을 했는데 분양률이 낮거나 미착공 상태인데 입지가 안 좋거나 주택이 아니고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든가 비주택 그런 성격의 사업인지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사업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PF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기사에 보시면은 약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뭐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거는 양극화된 게 서울에 입지 좋은 것만 계속 네. 올라가고 집값 상승, 다른 데는 여전히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를 뭐 그냥 답을 말씀해 주시니까 아니, 바로 이렇게 그겁니다. 바라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되는 데만 된다. 그렇죠.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니까 그러면 이제 건설사들이 PF도 부담도 이번에 다 이제 털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PF 사업장 중에서 결국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비주택, 비수도권 사업에 대한 PF 지급 보증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 건설사들한테는 PF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는 도움이 안 돼요.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주택 경기가 어느 정도 호황이니까 이쪽에서 분양을 해서 건설사들이 좀 돈을 벌면 내가 PF에서 고생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래도 조금은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체력은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될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은 에서는 의미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PF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부동산 경기와 PF 사업장의 사업성과는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 잘 되는 곳에서 일정 부분 어쨌든 돈을 벌어다 주면 안 되는 곳에다 부담을 좀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전반적으로 리스크 있는 건 맞네요. 그러니까 이 부담은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건설사들이 롯데건설뿐만 아니고 계속 좀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이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해요. 네. 건설채는 롯데건설이 그래도 금리가 좀 높기 때문에 이걸 좀 해봐야지 하시는 수요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PF가 재무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으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꿋꿋이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요인, 그룹의 지원이 어쨌든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PF 우발 채무 부담 때문에 유동성 측면의 부담이 많이 커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계속 조달을 해야 되고 아까 단기 CP를 계속 차환을 해야 되는 부담이 생겨서 3월달에 롯데건설이 PF 유동화증권 매입 펀드라는 SPC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차주가 23조 원을 한도로 롯데건설이 보증하는 뭐 PF 유동화증권 매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2조 3천억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신용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의구심을 표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롯데 계열사들이 후순위로 신용을 보강을 해줬다. 도와줬다. 그렇죠. 2조 3천억 자금 중에 7천억 원은 롯데 계열사들이 펀딩을 해줬으니까 설령 이 2조 3천억 중에서 7천억 정도는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그 앞에 선순위, 중순위로 대출을 한 금융기관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계열사들이 자금 지원을 해준 걸 믿고 다른 금융사들도 대출을 같이 동반해서 동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PF 우발 채무가 아까 제가 4.3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부실화되지 않겠지만 그만큼의 유동성 부담이 있는데 그거에 상응하게 2조 3천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용으로 유동성 확충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롯데건설이 연초에는 1월인가 2월에 처음에 와서 또 발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롯데케미칼이 지급 보증을 하고 채권을 발행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도 걱정이 좀 많았기 때문에 모회사가 지급 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등급도 A 플러스가 아니고 롯데케미칼 등급을 달고 나와 발행을 했었어요. 미달 안 되고 다 잘 했는데 요번에는 지급 보증을 안 받고 순수하게 롯데건설의 신용으로만 자기 신용으로 시장에 나온 겁니다. 미달은 하긴 했지만 여건이 2월 달보다는 훨씬 나아진 상황에서 조달에 나섰고 요번에 자금을 채권 시장에서 조달하는 데 어떤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회사채보다는 건설사에 대한 투심이 소극적이고 아직은 좀 적극적이지 않은 건 현실이에요. 아직은. 일단 공모로 나온 건설사들이 채권을 사모로도 발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모로 발행되는 수요 예측을 안 하니까 뭐 발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있는데 공모로 하면은 저희가 다 노출이 되거든요. 올해 들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신용 등급별로 AA 급의 현대건설이나 DL, ENC도 발행을 했었고요. 포스코 ENC나 롯데건설, GS건설이나 에코플랜트 공모 시장에 명함을 내밀었는데 상위 등급은 대부분 다 완판에 성공을 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좀 미달하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미달된 케이스가 요번 롯데건설하고 5월달인가 GS건설하고 한라건설입니다. 이 미달이 발생을 좀 했었고요. KCC건설은 뭐 A급 중에서도 지금 상대적으로 등급이 좀 낮잖아요. A-에다가 등급 전망도 부정적이잖아요. 근데도 완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담보부 채권이었어요. 그래서 완판에 성공할 수 있었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수요 측에서 아까 미달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때 미달 났으면은 내가 원래 조달하고자 했던 금액만큼 못 채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그렇진 않고요. 미달 난 부분만큼은 증권사에서 그것만큼은 인수 약정을 맺고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그걸 다 인수를 해주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금액만큼 이번 경우에는 1,500억이었죠. 그거만큼은 조달에 다 성공을 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건설사 채권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도 공모에 나서는 기업들은 그나마 여러 가지 이런저런 여건이 좀 괜찮은 데들이에요. 왜냐하면 공모 시장 나왔다가 뭐 괜히 잘 안 되면은 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잖아요. 용감하게 나왔다는 거는 뭔가 믿을 구석이 있다는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미매각 났을 때 주관사에서 이제 총액 인수를 받아간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증권사에서 일종의 이제 영업상 목적으로 딜을 따내기 위해서 내가 총액 인수를 해가는데 증권사가 신용 보강을 해서 어느 정도 한 거라고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너 못 팔면 내가 그냥 받아줄게. 증권사가 신용을 제공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증권사가 이 채권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보장해 줄 수 있는 성격이다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완판이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 물건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거는 물량이 다 잠깁니다. 주로 이제 미매각된 경우들이 증권사가 떠안고 있다가 장외 채권이라든가 장내 시장에서 그 물량을 이제 풉니다. 나중에.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를 장내 시장에서 그거를 이제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래 내역 조회를 해봐도 대부분 이제 거래가 활발히 되는 기업들은 이때 미매각이 났던 회사들의 채권이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히 되는 편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발행은 오늘 되고 아마 다음 주쯤에는 이제 물량이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 부이니까 이렇게 건설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어디 가도 이런 콘텐츠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건 좀 확신해서 말씀드리고 꼭 이 콘텐츠를 끝까지 시청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요. 건설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다소지 높을 수 있는데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한번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신용 등급은 어느 정도 따지는구나. 기간 수요 예측할 때 그런 거 좀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매각이 됐든 완판이 됐든 거기에 등판하는 건설체는 명함은 내밀 수 있는 건설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점으로는 재무적인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엄빠 찬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게 강점이고요. 엄마, 아빠 찬스. 그다음에 이제 뭐 약점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우발 채무 지급 보정 부담이 좀 큰 편이다라는 거고요. 기회 요인은 뭐 이거는 그냥 이제 통상적인 건데 뭐 이제 그룹 계열 물량을 이제 공사 물량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캡티브 수요처가 있다. 뭐 그런 정도 기회고 위협은 뭐 부동산 시장의 어떤 침체가 좀 장기화될 경우에는 좀 우발 채무 부담을 좀 해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겠다. 뭐 이제 뭐 그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건설체 올 한해 건설체를 줄 세워놓고 그거에 대한 회사채 그 현황까지 쭉 분석을 해주셨고 건설체에 대한 그 투자 전략 게다가 그 안에 있는 롯데건설에 대해서 수요 예측 결과와 그리고 발행이 오늘 되니까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그 회사채 세계를 널리 알려주시는 김상만 상무님의 콘텐츠는 계속될 거고요. 이제 하반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면 될까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미국 대선 관련된 뉴스가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게 뭐 국내 회사채 시장과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국내적인 변수는
PF 문제인데 사실은 PF는 제가 이제 하반기 전망 때 말씀드렸듯이 크게 교란 요인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 미국 대선과 관련된 시장 금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다음 환율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사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그 선호도나 그런 게 바뀔 수 있으니까 회사채는 국채와 달리 어쨌든 신용 위험이 결부된 채권이니까 그 부분이 좀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표면화되고는 있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짚어서 모니터링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대선과 관련한 채권 시장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이후에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정신적 지주인 김상만 상무님의 콘텐츠는 이어지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상만 하나증권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